김정숙 씨는 올해 68살이었다. 시장 골목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몸에 새겨져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몇 달 전 의사가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숨이 차고 기운이 빠져가던 몸은 스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은 두렵기보다 오히려 고요하게 다가왔다.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다. 창가에 걸린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흘러들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흔들리는 천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흔드는 듯했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를 들고 장터를 오가며 햇살이 뜨겁다고 투덜댔을 텐데 지금은 그 햇살마저 고마웠다. 저 빛을 더 오래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언젠가는 손에 닿지 않을 걸 알았다. 그래서 더욱 눈에 담아두고 싶었다. 그녀는 머리맡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도장과 낡은 통장 몇 권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유언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종이 위에 굵은 선으로 인쇄된 글자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숨을 고르듯 펜을 들었다. 손끝은 약해져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 종이에 적힌 한 줄이 남은 가족의 삶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태훈을 키워낸 시간. 새벽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 가게 문을 열던 날들. 손끝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물을 썰고 생선을 다듬던 기억들. 그 모든 날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아들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향하는 곳은 조금 달랐다. 며느리 수진, 42. 간호사 출신인 그녀는 결혼 후 아이들과 집안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왔다. 정숙 씨가 병으로 쓰러진 뒤에는 누구보다 곁을 지켜주었다. 밤을 새워 약을 챙기고 지친 기색 없이 미음을 끓여 건네던 그 손길은 자식 이상의 것이었다. 정숙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쌓아갔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녀는 유언장 위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잉크가 번지듯 눈가도 뜨거워졌다.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듯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물컵을 내밀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었다. 수진아, 참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 시간 버티지 못했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 결혼식 날 조심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무난 인사하던 모습. 손주가 태어나 정신없이 바쁠 때도 묵묵히 제 몫을 해내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워내던 자신을 대신해 아들 곁을 지켜주던 그 고마움. 모든 장면이 눈앞을 스쳤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내 마지막 선택이다. 내 전부를 태훈이가 아닌 수진에게 남긴다고. 유언장 위의 서명은 이미 굳건히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아들 김태훈은 집에 들렀다. 45 대기업 부장이라는 번듯한 자리에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 곁을 자주 찾지 못했다.
며느리 수진이 오히려 어머니를 더 챙기니 그는 안심하면서도 어쩐지 미안한 마음을 늘 애써 외면해왔다. 방에 들어선 태후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정숙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얼굴 보니 힘이 난다. 그 말 뒤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 앞에서는 끝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태후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일이 터졌다. 태훈이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 유언장을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는 호기심 삼아 펼쳤다가 어느 순간 눈길이 멈췄다. 전 재산을 며느리 수진에게 남긴다는 문구. 태훈은 눈을 크게 뜨며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왜 엄마가 이런 결정을? 순간 그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아들로서 당연히 자신이 물려받을 거라 믿어왔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몰려왔다. 그는 유언장을 손에 쥔 채 집 안을 서성였다. 벽시계를 보며 탁자를 두드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태우는 며느리 수진을 불러세웠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수진 씨, 이거 당신 알고 있었어? 왜 엄마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당신 말 좀 해봐.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태훈의 분노를 더 키웠다. 대답 좀 해. 당신 뭐 숨기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훈은 술에 의지하며 불안과 분노를 사겼고 수지는 여전히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정숙 씨는 아들이 눈에 띄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끝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는 걸. 어느 날 밤 정숙 씨는 아들을 불렀다. 힘겹게 숨을 고르며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태훈아, 네가 섭섭한 마음 드는 거 안다. 하지만 내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내게 이미 줄 만큼 줬다. 좋은 교육, 좋은 집, 내 인생의 밑바탕. 그건 다 내 몫이었다. 하지만 내 곁에서 네 아이들을 지키고 나를 돌봐준 건 수진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그 아이에게 주려는 거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어머니의 말은 화살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밤은 깊어가고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태훈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술잔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도 분노와 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유언장을 수없이 펼쳤다 접었다 하며 중얼거렸다. 왜 나를 제쳐두고 왜 수진한테. 그의 목소리는 쉰 듯 떨려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수진은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다. 시어머니의 결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를 잃어간다는 사실 때문이었고 또 남편의 오해와 분노 앞에서 무력하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며칠이 흐르자 태훈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출근길에도 멍한 표정이었고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냈다. 저녁이면 술에 취해 들어와 괜히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수지는 묵묵히 받아내며 아이들을 달랬다. 아빠가 요즘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하자.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 씨는 그 모든 모습을 침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선택을 바꿀 수 없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확신이 굳어졌다. 태우는 이제 스스로 서야 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곁에서 진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은 수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정숙 씨는 수진을 불렀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네가 괜한 오해를 받게 해서. 하지만 나는 내 진심을 안다. 언젠가 태훈이도 알게 되겠지?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애써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정숙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호흡은 가빠졌고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가족들은 병상 곁에 모여들었다. 태훈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애써 밝게 말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병원에서 좋은 약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태훈아, 나는 이미 준비가 됐다. 이제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의 무게를 느끼며 숨을 죽였다.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닦아드렸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정숙 씨는 마지막 힘을 내어 아들을 불렀다. 태훈아, 네가 몰랐던 이야기 하나 해줄게.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세상 떠난 뒤 나는 혼자 장사를 하며 너를 키웠다. 그때마다 내 옆에 있어준 건 사실 수진 같은 사람이었으면 하고 늘 바랐다. 나를 대신해 너를, 그리고 손주들을 지켜줄 사람 말이다. 그래서 내 마지막 선택은 네 아내에게 한 거다.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은 태훈의 가슴 깊숙이 박혔다. 하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미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없이 진실되고 단호했다.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술잔을 기울이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듯 그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리고 문득 며느리 수진이 떠올랐다. 병원 침대 곁에서 밤을 지새우던 모습, 아이들에게 웃어주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 곁을 지키는 그 눈빛. 정숙 씨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다. 목소리는 더 이상 또렷하지 않았고 손은 가늘게 떨렸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나는 이제 곧 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 곁에서 늘 함께 할 거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수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태훈은 눈가가 붉게 물들었지만 끝내 울음을 참았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드리워져 있었다. 가족들은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태우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다. 엄마, 내가 너무 몰랐어요. 당신 마음을.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가족을 향한, 그리고 며느리 수진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었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친척들이 다녀갔고 조문객들이 발걸음을 옮겼다. 남은 것은 가족뿐이었다. 태후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술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집안 곳곳을 서성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모셨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이제라도 알게 됐다. 그 말에 아이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변호사가 연락해 왔다. 유언장 집행을 위한 절차 설명이었다. 작은 회의실에 앉은 사람은 김태훈 씨, 이수진 씨, 그리고 변호사뿐이었다. 담담한 목소리로 조항을 읽었다. 재산 목록, 채무 정리, 기부 내역의 일부, 그리고 최종 수익제 관한 조항. 마지막 줄을 읽을 때 태훈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피상속인의 전 재산은 며느리 이수진 씨에게 상속한다. 정적이 흘렀다.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건넸다. 혹시 이해 제기를 하실 계획이 있으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김정숙 씨가 생전에 남기신 메모가 한 통 있습니다. 두 분이 함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이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고 집안엔 어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수진자 씨는 조심스레 메모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태훈 씨는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봉투를 열어 한 장짜리 편지를 펼쳤다. 태훈아, 너는 내가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아니라 수진이에게 남긴다. 너를 대신해 나를 돌보았고 너의 빈자리에서 아이들을 지켰다. 네가 내 선택을 섭섭해하더라도 언젠가 가족을 지키는 이 선택의 무게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글씨는 익숙했고 문장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태훈 씨는 편지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떨궜다. 긴 숨이 터졌다. 분노의 기세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가 남았다. 밤이 깊자 그는 조심스레 수진 씨에게 물었다.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 간병, 네가 대부분 감당했지?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이 있었고 보험도 있었어요. 그럼 내 카드는 왜 그렇게 자주 병원 근처에서 결제됐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 씨는 작게 웃었다. 식사요. 보호자 식사. 그리고 드실 만한 것들. 가끔 간병인 분들 간식.
그는 더 묻지 못했다. 그 순간 알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간 시간, 체력, 마음, 눈물 같은 것들을. 숫자로 기록되지 않는 헌신이 삶을 버텨왔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태훈 씨는 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약 봉투 사이에서 얇은 수첩이 나왔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하루치 통증과 컨디션, 수분 섭취량, 약 복약 기록이 빼곡했다. 그 사이사이에 짧은 문장이 있었다. 수진, 밤새 간병, 태훈, 야근, 아이들 잘 잤음, 수진, 내 손을 오래 잡아줌, 고맙다. 오늘은 조금 덜 아픔, 수진 덕.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탁 막혔다. 수첩 끝장에 짧은 문장 하나가 남아 있었다. 태훈아, 너는 네 자리에서 버텨라. 수진이는 내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 유언장 집행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진행됐다. 행정 절차와 등기 이전, 세금 신고를 확인하는 동안 태훈 씨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봤다. 그는 이제 이 일을 제기할 마음이 없었다. 다만 마음속 균열이 천천히 다른 형태의 질문으로 바뀌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놓쳤나?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어느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소박했다. 수진 씨는 일부러 과하지 않게 상을 차렸다. 아이들이 둘러앉자 태훈 씨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다. 수진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싱크대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물소리가 흐르는 동안 마음도 조금씩 풀렸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접시를 말리다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재산의 이동이 아니라 역할의 이동이었다는 걸. 가족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을 이제 자신이 붙잡아야 한다는 걸. 주말 아침 그는 손수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맡는 새벽의 냄새, 생선 비린내와 채소의 흙내가 섞인 진한 공기였다. 파와 양파를 고르다.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파는 머리보다 흰대가 살이야. 그 말대로 골라 담고 생강과 마늘을 챙겼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 씨가 놀라며 웃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 한번 해볼게. 국이 끓는 동안 그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양념을 했다. 아이들이 옆에서 킁킁 냄새를 맡으며 기대를 드러냈다. 국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낮게 울리는 듯했다. 국은 간보다 온기다. 그는 그 한마디를 흉내내듯 불을 줄였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진 씨, 상속받은 그 돈, 당분간 손대지 말자. 엄마 이름으로 쓰일 자리를 좀 찾고 싶어. 수진 씨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분해졌다. 어머니가 바라신 방향이면 함께 찾죠. 그 말에 그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안도했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걸,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둘 사이의 균열을 메우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집은 다시 생활의 리듬을 되찾았다. 태훈 씨는 퇴근 시간을 조정해 아이들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 숙제를 묻고 학교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다. 사소한 일상의 조각이 가족의 문장을 다시 잇는 실밥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손에는 들국화 한 줌과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수진 씨도 옆에 섰다. 바람이 지나가며 풀잎이 살짝 몸을 숙였다. 그는 낮게 말했다. 엄마, 당신 선택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고집을 접는 대신 책임을 들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묘비 앞에 올려놓았다. 편지에는 긴 말이 없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세 문장뿐이었다. 돌아오는 길,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남긴 통장 하나, 사용 내역을 정리해봤어요. 간병비, 약값, 그리고 작은 기부들이 있더라고요. 동네 요양보호사 교육비, 시장 상인의 치료비, 미뤄진 급식비, 익명으로. 태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생이 마지막까지 향하던 방향을 생각했다. 오랜 세월 쥐고 있던 손을 마지막엔 풀고 그 손으로 다른 누군가를 밀어 올렸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빠, 내일 학교 바자회래요. 그는 웃으며 물었다. 뭘 내면 좋을까? 할머니가 좋아하던 장조림 레시피 있잖아요. 그 말에 수진 씨가 살짝 웃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일찍 일어나서 같이 하자.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는 레시피 노트와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팔을 다듬고 그는 조심스레 불을 조절했다. 향이 퍼지는 동안 집 안 공기는 오래된 시간처럼 따뜻해졌다. 회사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태훈 씨는 팀 회의에서 남의 말을 먼저 들었다. 예전엔 결론을 재촉하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질문을 건네고 기다렸다. 후배 한 명이 회의 뒤 다가와 말했다. 부장님, 요즘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그는 웃었다. 집에서 국 끓이다 보니 그렇지. 농담이었지만 절반은 진심이었다. 삶의 리듬이 바뀌자 일의 리듬도 달라졌다. 속도 대신 방향을 보게 되었고 성과 대신 관계의 온도를 느끼게 되었다. 주말이면 그는 가끔 시장 골목에 들렀다. 어머니가 오가던 가게 앞에서 잠깐 멈췄다 간다. 한 노점 주인이 기억을 떠올리듯 말했다. 정숙 씨? 마지막까지 참 고닫지.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작은 기획 하나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이름 없이 흘려보냈던 도움을 작은 제도 안에 담아 두자는 생각이었다. 그 주 저녁, 그는 수진 씨에게 제안했다. 작은 기금 만들어 보자. 간병인 교육비, 장기 환자 가족 지원 같은 방향이면 좋겠어. 우리가 전부를 할 수는 없지만 시작은 할 수 있잖아. 수진 씨는 한참을 듣고 있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김정숙 씨 부엌 어떠세요?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버티게 해주는 지원. 그는 미소 지었다. 이름만으로도 온기가 났다. 어머니의 부엌은 늘 열려 있었고 그 밥상은 사람을 붙잡았다. 그 마음을 이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다. 작은 기금은 거창하지 않았다. 가족이 조금씩 보태고 가까운 지인들이 뜻을 보탰다. 첫 지원 대상은 동네의 한 간병인 양성기관이었다. 야간 과정 수강생 중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재비와 수강료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전달식 같은 형식은 없었다.
그저 담당자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다. 누군가의 밤을 지키는 손을 응원합니다. 김정숙 씨의 가족이 드립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웃었다.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태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했던 걸 조금 덜 서툴게, 조금 더 오래. 그 말은 약속처럼 방 안에 머물렀다. 한편 집안도 조금씩 튼튼해졌다. 그는 출근 전 침대를 정리하고 저녁엔 설거지를 도맡았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길어졌고 수진 씨의 잠은 깊어졌다. 밤마다 뒤척이던 그녀가 어느 날 아침 말했다. 요즘은 몸이 덜 떨려요. 그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 버티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분담과 이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 섰다. 맞은편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덜 흔들렸다. 그때 문자 하나가 왔다. 부장님, 이번 분기 목표치 무리하게 올리지 않겠습니다. 팀 의견 반영했습니다.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어머니가 남기고 간 또 다른 유산을 깨달았다. 관계를 버티게 하는 말의 온도, 그 온기가 삶의 방향을 틀어준다는 것. 계절이 바뀌어 초가을 바람이 불었다. 기금으로 지원한 첫 수료생 일부가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밤새 병실을 지키며 환자의 손을 잡아준 이야기. 보호자에게 잠깐의 잠을 선물한 이야기. 너무 힘들어 울다 서로 어깨를 토닥여준 이야기. 짧은 사례들이 편지처럼 도착했다. 수진 씨는 그 편지를 읽다 말고 조용히 눈을 닦았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 기억나요. 밤은 길어도 새벽은 온다. 그 새벽을 누가 데려오는지 저는 알아요. 태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새벽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버티게 도와주자. 그는 아이들에게도 기금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거창한 게 아니야. 누군가 하루를 버티도록 돕는 일이야. 밥 한 끼, 교재 한 권, 짧은 휴식 같은 것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우리도 도울 수 있어요? 그럼 바자회에서 번 돈 일부를 보태는 건 어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집안의 공기를 가볍게 했다. 어느 저녁, 그는 어머니 수첩을 다시 펼쳤다. 낡은 종이의 거친 촉감이 손끝에 닿았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작은 글씨가 한 줄 남아 있었다. 사랑은 말보다 손이 크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말보다 손이 큰 사랑. 삶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받쳐주는 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손이 해야 할 일들. 연말이 다가오자 회사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다. 태훈 씨는 한 단계 높은 보직 제안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주저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족과 상의했다. 업무가 더 많아질 거야. 야근과 출장이 늘 수도 있어.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원하면 하세요. 다만 우리 집의 약속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녁 새 주말 하나.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약속. 그 악수는 오래 걸고 온 균형의 약속이었다. 그는 제안을 수락했고
업무 방식의 변화를 요청했다.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맞춘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상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집에서 배운 것을 회사로 가져왔다. 한밤, 그는 책상에 앉아 어머니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엄마, 나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잃지 않는 길을 택할게요. 수진 씨 옆에서, 아이들 옆에서.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택한 건 사람에 대한 투자였다는 걸. 돌아오지 않아도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투자.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투자. 설 무렵 산소에 눈이 소복이 쌓였다. 가족이 함께 절을 올린 뒤 작은 보온병에 미리 끓인 미역국을 따라 올렸다. 수진 씨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 올해는 그 레시피로 동네 잔치도 했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덧붙였다. 할머니, 우리도 도왔어요. 태훈 씨는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공기에 숨이 하얗게 흩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당신이 비워준 자리에 우리가 서로를 채우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둘러앉았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에게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으셨어. 장사라는 게 단순히 파는 일이 아니라 버티는 일이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셨지.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기금도 버텨내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큰 영웅이 아닌 매일의 영궁들을 위해. 그 말에 아이들 눈빛이 빛났다. 작은 불씨들이 가정마다 옮겨붙는 느낌이었다. 봄이 다시 시작될 즈음 가족은 작은 모임을 열었다. 김정숙 씨 부엌 1년 보고였다. 지원 내역과 다음 해 계획을 손수 작성해 동네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 붙였다. 화려한 문구는 없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조금 나눕니다. 밥처럼, 숨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고 갔다. 이름이 없었다. 그는 봉투를 들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방식이 사람들 사이를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거실 불을 낮추고 가족과 둘러 앉았다. 말은 길지 않았다. 우리 오래 가자.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어머니가 늘 사랑하던 햇살이 내일도 이 집을 비출 것이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교훈을 정리했다. 첫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이다. 재산이 누구에게 갔는가보다 그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헌신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기록되지 않는 손길들이 집을 지탱한다. 셋째,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느리더라도 서로를 향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 태도가 가족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떠난 이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견디는 법을 사랑이 가르친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은 결정이 아니라 모두의 자리를 세우는 시작이었다. 말없이 큰 손에 사랑이 남긴 길을
이제 자신들의 발로 천천히 걸어갈 시간이었다.